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떨리진 않죠? 저는 떨려요. 네. 원래 떠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가면 더 떨리는 거 있죠. 그래서 안 떨리는 척을 해야 되는데 잘 될까 모르겠어요. 다들 저를 처음 보시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 안 믿어질 겁니다. 근데 사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강의를 맡을 때마다 기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전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시간도, 특히 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세대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이 시대가 주는 공백을 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 부담은 되고, 그래서 오는 내내 잘 열려있고 잘 전달되도록 해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왔고요. 또 시간이 이렇게 넘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내용은 좀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시간에 맞춰서 준비는 해왔으나 분명히 과하게 제가 준비했을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90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미 4분 지나갔다고 치고, 원래 90분으로 기대 안 하셨나 보다. 네, 아무튼 5시 전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소개 좀 드리면, 저는 돈병원이라는 곳에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돈이 병들죠. 돈은 혼자 병들지 않고 꼭 사람을 함께 병들게 합니다. 그걸 고치려고 만든 곳이고, 원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가 올해로 21년 됐고요. 그리고 금융인이 된 지도 21년이 됐습니다. 제가 다른 직장에 있다가 금융인이 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다른 금융 강사, 성경적재정을 말하는 다른 금융 강사들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두뇌는 낯선 이야기를 들으면 틀렸다라는 쪽에 발상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두뇌는 내 이익에 맞는 것을 말해주면 옳다라는 쪽으로 느끼고, 내 이익에 반하는 것을 말하면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의 강의는 주로 세상의 이야기와 사뭇 달라서 낯설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물질에 대한 무엇과 상당히 반대편에 있을 거라서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성경역 재정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와도 사뭇 다를 거라서 저의 이야기는 소수의 편협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돈에 대한 진리가 많이 유포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사탄이 뿌려놓은 잘못된 돈에 대한 상식이 많이 번져 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드문 이야기가, 나의 기대 사항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진실일 수도 있다. 저는 한마디로 금융회사가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내가 금융인이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상담하고 내가 설파하는 이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길 바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기라성 같은 유명한 재정 강사들이 무슨 말 하는지 배우러 다녔었어요. 근데 배우다 보니 강력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선배 재정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제게는 다 틀린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초신자로서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지향, 이런 것들하고 그걸 잘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게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가 이단에 빠졌나 싶은 의심도 좀 합니다. 근데 그 의심 덕분에 금융회사가 퍼뜨려는 재테크 상식들이 상당히 거짓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이제 전파하고 있는 사람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탄은 세상을 장악하고자 하죠. 그죠? 그러면 이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상태는 사탄에 장악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대답하면 혼날 것 같아요. 당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사탄이 장악을 하려면 금융회사를 장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금융회사가 퍼뜨리는 정보는 성경에 충실한 정보가 많을까요? 오염된 것이 많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돈에 대한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하여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주로 금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파하는 걸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굉장히 오염된 것이 많다라는 게 저의 강의의 출발점입니다. 잘하고 싶으면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걸 먼저 해야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강의를 보통 2꼭지, 3꼭지 제공을 하는데 성경적 재정 관리라는 게 뭐냐? 이거를 제대로 정의해야 그 다음 이야기가 풀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을 때 제대로 된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세상 상식이 들어와서 이게 옳다라고 관념으로 자리 잡혀 있으면 성경이 제시하는 관념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지난주에 강의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성경에선 돈 관리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아마 더 들으면서도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고, 그래 성경은 저렇게 말했지만 내 현실이 무슨 보탬이 되는데, 나는 당장 취업 걱정해야 되고 취업도 어지간한 저 연봉으로는 안 되고 고액 연봉에 가야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걱정이 너무 많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소리를 잘 못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돈이 만들어낸 잘못된 상식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이 힘들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회사가 알려준 금융정보가 잘못된 게 많다는 거. 안 그래도 인생은 쉽지 않은데 돈이 여러분들 어깨에 짊어지어진 그 무게감, 그것 때문에 삶을 더 어렵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강의가 완벽한 답을 해드리기보다는 해답을 찾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문제를 좀 가볍게 해드리고 싶고, 특히 내가 원하는 진로가 있는데 그 길이 뭐 연봉이 좀 짜, 그리고 그 소득 가지고서는 지금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득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삶을 만들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 사명의 길이나 하나님이 제시한 성경적으로 바른 삶으로 가기가 주저하고 갈등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을 정리할 만한 내용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유튜브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주로 해드릴 거고요.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다 아는 구절이죠. 조금 아까 우리 목사님도 읽어주셨고, 분별해야 되는데 눈이 멀어 있으면 아무리 분별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답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 눈은 물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만몬에 장악되어 있는 금융과 금융회사가 알려준 돈에 대한 상식들에 오염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걸 제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속임수 제거하고 실제로 우리가 써먹을 만한 돈 관리 기술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돈이 주는 중압감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라보는데요. 지금은 장기적 성장 시대라고 합니다. 시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 사는 거죠. 근데 대부분 장기적 성장 시대라는 말은 쓰지만 이 시대에도 고성장 시절처럼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광야에 맞게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죠. 근데 애굽 시절의 그 달콤한 생활들에 젖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상태로 광야를 통과하면 광야의 과정이 은혜의 과정이 아니라 너무 고통으로만 점철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저성장 시대를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데, 장기 저성장 시대라는 것은 속상하게도 돈 벌기 힘든 시대라는 겁니다. 따라서 돈 버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장기 저성장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괴로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것 이외에 다른 삶의 이유를 찾아야만 하는 시대이다. 돈 벌기 힘든 시대인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노력을 한다는 것은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기 쉽다는 겁니다. 주식으로 누구나 주식 투자로 부자 되지는 않거든요. 가상화폐를 선택할 때 그걸 통해서 부를 이루고 싶지만 여러분 주변에 그거를 통해서 삶의 대안을 찾은 사람이 많던가요? 망가진 사람이 많던가요? 그게 현실입니다. 즉 돈 벌고 모으는 게 힘들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테크 같은 거에서 망하기가 쉬운데 돈 벌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나기가 힘든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람들은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것, 많이 버는 것을 향해서 무리한 재테크 방향으로 가고 있죠. 왜 그런가? 인생 살아가는데 큰 돈이 필요하다고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얘기의 골자는 그렇게까지 큰 돈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당신의 소소한 능력으로도 인생을 헤쳐나갈 정도의 물질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였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많이 벌고 싶은데 많이 번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통계 내보면 중위소득, 전체 돈 버는 사람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4인가 5 기준으로 540만 원을 번대요. 그러면 340 버는 사람과 540 버는 사람의 형편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까? 예. 근데 별로 안 납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버는가 보다 중요한 게 얼마를 남기는가가 중요해요. 대한민국 평균적인 저축률이 4%밖에 안 됩니다. 예. 따라서 내가 고용연봉이냐 아니냐를 선택하기 이전에 내가 버는 소득에서 저축하는 바가 4%를 넘느냐, 이게 일단 기준선이 돼야 돼요.
4% 이상 한다면 남들보다 잘하고 있는 거니 초조함은 덜 가지셔도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과거처럼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는 비교적 자산을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 좀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말대로 하면 돈 벌어.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 재테크 강의 들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잘 안 할걸요? 재테크 강사들은. 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귀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벌려고 하는데 많이 버는 것은 의미가 있는가? 340만 원 버는 사람은 쓸 거 다 쓰고 통계상 57만 원 남는데요. 그럼 이 사람보다 100만 원 더 벌면 얼마 남아야 되죠? 157. 200 더 벌면 257 남아야 하는데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더 벌어봤자 10만 원 정도 더 남기는 것에 불과해요. 10만 원도 아니네요. 3만 원 남기네요. 3만 원. 200만 원을 더 벌어봤자 한 3, 40만 원 정도 더 남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출 관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내 주머니에 들어온 그 돈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의미 없이 혹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범위로 막 지출되고 나니까 공급을 더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봉, 월급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를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다. 그러면 만번이 여러분들을 장악하려고 하면 지금은 소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장악하려고 할 때 소득 영역을 장악하려고 할까요? 지출 영역을 장악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지출 습관을 만번이 지금부터 막 좌우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돈 관리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지출 영역에 있어서. 자, 저렇게 많이 벌어도 많이 남기지 못했던 이유는 자본주의가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저의 설정처럼 만mon에 의해서 장악당했다면 그 만mon에 장악당한 자본주의는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의 정체를 잘 알길 바랄까요? 모르고 대충 살길 바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거라고 착각하고 받아들이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르쳐주지 않는 현재 자본주의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보게 해드리고 싶은데,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버는 사회라고 하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세상을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상태에 계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잉생산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과잉생산이란 내가 번 것보다 비싼 걸 너무 많이 파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소득이 작은 것도 문제일 수 있으나 과거에 보면 여러분들이 앞세대를 보면 조금 벌어도 어느 정도 살았고요, 많이 벌어도 살았어요. 그게 정상일까요? 많이 번 사람만 잘 살아야 정상일까요? 조금 벌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하다고요. 현실로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조금 벌어서는 못 사는 사회로 변질된 게 과잉생산 사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내가 번 것보다 비싼 걸 자꾸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물을 보다 보면 여러분 그동안 없어도 됐고 필요 없는 거고 나에게 없는 건데 영상물 보다 보면 자꾸 사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과잉생산 사회는 보여주고 욕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만약에 100만 원짜리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어디선가 들어와야 되죠. 어디서 들어올까요? 소득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용카드와 대출이 나오죠. 그래서 과잉생산 사회에서 금융의 기능은 저축 기능 것보다 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영상물에 보면 저축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소비하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또 돈을 빌려가라는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축하라는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그걸 계속 보고 자라니까 여러분들 세대든 저희 세대든 내가 번 것도 다 쓰고 빌린 것까지 다 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만몬에게 속아 살고 있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지출 관리는 단순히 절약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정말 뜻한 것에 적절히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 그걸 쉽게 절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살랑살랑주의라고 불러야 된다. 너 내 말 잘 들어야 부자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무슨 주일 성수고 무슨 성경대로 살아가. 돈 버는 게 먼저야.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놓는 거죠. 옆에 친구들도 카드 긁어서 뭐 샀어. 너 IT 기기 1년 썼으면 바꿔야지 왜 안 바꿔. 새 제품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 놓더라. 따라서 돈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돈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돈에 대한 상식 배우기 원하십니까? 배우지 마십시오. 상식을 깨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돈에 대한 모든 상식은 돈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특히 돈에 대한 모든 상식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번,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더 벌어라, 더 써라. 예.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2번, 작던 크던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돈이 위치 이동 당합니다. 이게 2번입니다. 1번 유혹한다, 2번 돈이 위치 이동 당한다. 건전한 지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돈이 위치 이동 당한 거죠. 3번은 뭔가 그렇게 위치 이동 당한 돈이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유혹, 돈이 위치 이동 당하고 묶여버리는 세 가지가 조합되는 것은 앞으로 최대한 안 하셔야 한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금융인의 모습을 하고 와서 은행 직원, 재무상담사 이런 모습을 하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야, 나는 너를 지금부터 유혹할 거고 너 얼마 안 되는 알바비와 너의 월급을 내가 위치 이동 내 쪽으로 끌고 가서 다시는 너한테 안 돌아가게 할 거야. 내놔.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이게 너한테 좋아. 살랑살랑하죠. 그래서 귀에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쓴 이야기든 달콤한 이야기든 이 세 가지가 조합된 것은 최대한 안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허락한 물질이 최대한 내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걸 자꾸 위치이동 당하고 나면 계속 하나님한테 물질의 공급을 필요로 하게 되고 물질의 공급이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니까 내가 원하는 직업, 원하는 꿈, 소득과 좀 거리가 있더라도 내 사명을 찾아 가는 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물질, 자원 이런 것이 함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상식 배우지 말고 깨자. 자, 요 그림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요. 제가 뭘 자꾸 누르는 건가요? 여기서 작동이 안 되나요? 되는데. 네. 돈하고 여러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돈이 이길 것 같죠? 네. 왜 이기는지 아세요? 이 세상을 돈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돈이 깔아놓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유리가 지는 겁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나와서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들짐승이 물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돈이 정한 규칙대로 살려고 하고 계십니까? 삶의 규칙을 여러분들이 정하고 있습니까? 돈이 정한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걸요? 그래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까? 조금 벌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돈을 적당히 법니다. 마음속에 적어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은 최소화시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돈에 대한 불편함이 삶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 별로 없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힘들었거든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저는 별로 안 힘들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엉망이어서 힘들어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안 힘듭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금융인으로 시작했다가 열심히 금융이 가르쳐준 대로 배우다가 중간에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제가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방식대로 살고 제 방식대로 훈련해 본 것이 한 10여 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경제가 아무리 흔들려도 제가 좀 덜 힘들어요. 제가 무조건 정답입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아남았던 돈에 지지 않았던 저의 지식들, 지혜들을 나눠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돈이 정한 규칙 말고 삶의 규칙은 내가 정하면 이긴다. 복싱 선수하고요 씨름 선수가 한 판 붙었는데 게임의 규칙이 복싱이야. 누가 이기죠? 복싱 선수가 이기죠. 왜? 규칙이 복싱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이 짜오는 돈에 대한 상식을 빨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의 규칙을 내가 정하는 것을 시작해보자. 장기적 성장 시대란 무엇이냐면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대를 잘 읽으면 사는 방법이 나온다고 했죠.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가 어떤 과정인지 이해했으면 그 과정을 고난스럽더라도 그냥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굽 시절처럼 고기 먹고 이러고 싶으니까 자꾸 불평불만을 하고 그 40년이 너무 싫었던 거거든요. 장기적 성장 시대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면 덜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전 강의 속에 잘 살 수 있다거나 부자 된다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은 저는 사기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 성장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고성장이 끝났고 저성장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고성장만 했어요. 고성장은 너무 달콤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처럼 돈 벌고 그때처럼 쓰고 싶은 사람들의 기성세대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생각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방식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간 방식은 광야 출애굽 2세대를 여러분들이 역할을 맡은 거예요. 다시 배워서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가나안을 차지하셔야 될 세대예요. 힘들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 자본주의가 실패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요? 경쟁시켜서 그중에 한두 명만 물질의 복을 주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본주의는 지금 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고 있나요? 더 나쁘게 하고 있나요? 자본주의가 삶의 기회를 더 키우고 있습니까? 점점 줄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질병을 해결하고 있나요? 질병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나요? 자본주의가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자본주의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는 시대이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가?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내 주머니에 들어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자본주의에게 함부로 뺏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자본주의에게, 삼성전자에게, 현대자동차에게 함부로 빼앗겨선 안 된다. 그다음 내 주머니를 잘 지킨다는 얘기는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조금 벌어도 내 돈이요, 많이 벌어도 내 돈이죠. 근데 많이 벌어야 살 수 있다라는 상식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소득이 작으면 직업 아닌 것 같아. 소득이 작으면 내 돈 아닌 것 같아. 가치 없는 돈처럼 생각해요. 월급이 작더라도 남의 돈인 겁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번 돈입니까? 여러분 돈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작지만 허락하신 그 물질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함부로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아무데나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걸 잘 지킨다는 얘기는 작은 소득도 내 소득이기 때문에 쓰고 다 어디론가 위치이동 당하면 안 되고 남는 돈이 있는 상태로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는 사람이고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사는 방식이 이겁니다. 저는 조금 벌어도 남기고 많이 벌어도 남겨요. 그래서 경제가 흔들리던 말던 저는 항상 흑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요약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다음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크게 살지 말고 작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해서 직장이 멀어서 이제 주거지를 이동을 해야 돼. 주거 독립을 해야 돼. 그러면 원룸에 살고 싶어요? 한 10평 되는 투룸 정도에 살고 싶어요? 좀 넓은 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 그러면 11평에 살고 싶어요? 24평 살고 싶어요? 30평 살고 싶죠.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 차, 큰 집 들어간다는 얘기는 큰 빚을 진다는 얘기죠. 물질 의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보다 작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기억하라고 70% 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해서 내가 이번 여행에 30만 원을 쓸 수 있다. 그러면 70%만 쓰는 겁니다. 결혼하는데 3천을 쓸 수 있다. 그러면 2,100만 원만 쓰는 겁니다. 내가 취업하여 중형차를 할부로 끊을 수 있다. 경차, 중고차로 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이 다 소진되지 않고 항상 남도록 이렇게 가는 게 지혜롭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근로자, 공무원 등 안정적인 고액연봉자가 왜 망하냐면 풀스윙을 합니다. 연봉이 세거든. 차도 최대한 비싼 차, 애들 사교육도 최대한 많이. 그러다 보면 아까 그 소득보다 지출이 과한 그 통계를 보신 것처럼 자기 능력의 2배 가까이 지출해서 계속 빚의 노예로 살아가죠. 작게 사는 게 지혜입니다. 지금 이미 작게 살고 있어서 좀 힘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생활에 스트레스가 쌓인 분들, 생각을 조금 바꾸면 작게 사는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성장에 맞게 광야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거기에 맞게 생활 양식을 바꾸면 덜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투자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투자 반대론자예요. 이따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적 이야기를 빼고도 경제가 흔들릴 때 우리 집도 같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은 항상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데 금융인들은 항상 안정주의로 가면 언제 부자 되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라고 가르치더란 말입니다. 그거 되게 사악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무너지면 누가 와서 도와줘요? 내가 투자에 참여했다가 나가 실패했던 그 금융회사가 나한테 다시 가정 일으켜 세우라고 돈 줘요? 안 줍니다. 가정은 항상 안정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면 우리 주머니 돈을 빼가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분들이 내 돈을 못 받아가겠죠. 그래서 안정주의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게 금융상식인 것처럼 유포를 시켰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투자를 중지하시고, 적어도 성경적으로는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좀 더 해드릴게요. 그냥 세상적으로도 투자를 중시하거나 축소하시는 게 맞아요. 왜? 투자는 항상 성공하는 물질관리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속상하시겠습니다만, 듣기 싫겠습니다만, 부자는 굉장히 천천히 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죄송하긴 해요. 선배 세대로서 부자 안 될 수도 있는 세대예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부자 안 될 수도 있는 시대예요. 따라서 부자 되는 것만이 나의 최고 목표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네요. 오랫동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부자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돈 많이 모으는 것 이외에 다른 삶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돈을 별로 안 버는데도 신나게 사는 건 이걸 저는 찾았던 겁니다. 자, 투자의 속임수. 이제 이 대목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투자가 선한 것이거나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내가 정말 투자로 삶의 대안을 가지고 싶어서 어떤 열망이 있는 분들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틀렸어라는 마음이 작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검토할 내용이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가 어떤 속임수가 있는가? 은행에 저축하면 물가를 못 따라잡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세요 그러잖아요. 거짓말입니다. 통계에 보면 빨간색이 예금 금리예요. 그 물가가 정말 은행이자보다 높다면 빨간색보다 물가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되죠. 초록색이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빨간색보다 밑에 있죠. 이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통계를 내보면 특정한 이런 경제 격동기에는 물가가 은행 금리보다 높을 때가 있긴 있으나 대체로 은행 금리는 물가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로 권유하려면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은행 금리도 물가를 따라잡아요, 여러분. 그런데 원금 손실을 보더라도 은행이자보다 많이 먹고 싶은 분들만 투자에 뛰어드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은행으로 가는 발걸음이 그것이 마치 삶의 대안이 아닌 것처럼 인식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저축하러 가지 않고 투자하러 가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금리라는 시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금리라는 얘기는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니까 금리도 낮아지는 거예요. 고성장일 때는 금리가 그냥 놔둬도 고금리가 되는 거죠. 시대 자체가 저성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의 저성장은 위기가 자주 찾아오죠. 위기가 자주 찾아올 때 우리 가정 경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안정인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계속 안정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세계를 펼쳐주시고 자기 백성들이 그 물질 세계에서 불안에 빠지길 바랄까요? 안정하길 바랄까요? 안정 추구는 성경에도 부합되는 얘기고 성경을 빼고라도 현실적으로도 부합되는 이야기더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융상품 중에 가장 안정감 있는 상품이 뭐죠? 적금인 겁니다. 그래서 작전을 좀 바꾸시길 권고드립니다. 여러분들 소득 활동을 이제 하시게 되면 취업하시게 되면 선배 사원들한테 각종 노하우가 막 유행해요. 야, 지금은 뭐 가입해야 돼, 뭐 가입해야 돼, 뭐 펀드 해야 돼, 지금은 원유야, 뭐 이렇게 유행하거든요. 그거를 당장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꾸준히 은행 이자율 정도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똑같이 5%가 이자율 수익률 5% 준다고 할 때 100만 원 5%가 큰 거예요? 1000만 원 5%가 큰 거예요? 1000만 원 5%가 크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을 도전하고 있는데 수익률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은행이자도 은행이 정하는 것이고 투자 수익률도 투자 결과물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원금의 크기만 내 영역에 있는 거예요. 원금 크기 게임을 하십시오. 이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용돈이든 알바든 한 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을 다 소진하는 사람과 작은 수입이지만 10,000원이라도 남겨서 1년 동안 예를 들어 한 50만 원이라도 만들어냈다. 그럼 그 사람은 원금 크기 게임에서 승리한 거죠. 월급이 작긴 작은데 내가 첫 월급 받고 그해 은행 잔고가 뭐 3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 400이 됐어. 그럼 비록 아직 큰 돈 아니지만 원금 크기 게임에서 400만 원, 100만 원 승리하신 거죠. 이렇게 되는 사람은 계속 원금 크기 게임에서 승리를 하는 방향으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투자에 대한 반론을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제가 투자를 경계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4가지 때문인데, 여유 있는 사람이 투자해서 돈 법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이 투자에 덤볐다가 100% 성공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자주 실패하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있던 여유마저도 사라지죠. 그래서 더 삶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투자에 성공하려면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고급 정보가 필요한데 내 귀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다면 그거는 고급 정보일까요? 이미 남들도 다 아는 정보일까요? 그렇죠. 정보 생산자만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혹은 주가 조작범, 이런 애들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지. 그다음, 푼돈으로라도 대학 시절부터 투자해라, 청소년기부터 투자하라 이러잖아요.
그거 잘 보면 여러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10만 원, 100만 원 투자해서 10배 벌었다고 칠게요. 제법 큰 돈이겠습니다만 그게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뀌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요 청년의 시기부터 투자를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소득이 생겨서 투자에 뛰어들 만한 나이가 됐을 때 지금 배운 투자 기술이 쓸모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투자 배워라, 작은 돈으로라도 투자에 참여해라, 그거 저는 의미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특히 제가 투자를 경계하는 이유는 이 실패자는 부분 때문인데 투자 세계에서는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부가가치는 쓸모없는 것에 인간의 땀 흘려 노력하여 뭔가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걸 부가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 시장에서는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뭔가 새로 부가가치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뭔가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거기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1억에 팔았으면 다들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100만 원짜리 1억에 팔았을 때 9,900만 원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거죠? 제가 뭔가 쓸모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야, 이거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어 니네들도 사가. 그 말에 여러분들이 유혹 혹은 믿어서 여러분 돈을 저한테 다 모아서 9,900을 주신 거야. 그럼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투자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대박 치는 소수에 속할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돈을 위치이동당하는 다수에 속할 것 같습니까? 투자를 흠모하고 있던 분들은 냉철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경계 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안 하면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는 얘기가 좀 아까 예고해드렸듯이 살아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라는 생각부터 좀 가려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굳이 투자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삶의 대안을 가질 수 있구나. 특히 청년분들한테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좋아요. 월급이 대안이 아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적금이 대안이 아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선택한 투자가 삶의 대안이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서경준 원장님, 투자 공부 열심히 하고 경제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수익률을 높이면 투자라도 삶의 대안을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생각할 거리를 좀 드릴게요. 1,000만 원 모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규 소득이 발생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20% 수익 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했다고 칠게요. 그럼 얼마 벌어요? 200만 원. 200만 원 있으면 사람들이 보통 뭐 할까요? 핸드폰, 노트북, 패드 하나 바꾸면 그냥 사라집니다. 캠핑 장비 한두 개만 사도 그냥 사라져요. 축하드립니다. 캠핑 장비 바꿔서. 근데 사회 나가면 소액의 수익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척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매우 부러워해.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걸 굉장한 것처럼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속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푼돈으로는 투자하는 거 의미 없다고 그랬죠? 1억 모으는 거 무진장 어렵습니다. 고액 연봉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억을 모았고 그걸로 투자에 참여해서 20% 수익을 냈다고 가정할게요. 2천만 원 딱 생겼죠. 2천만 원 생기면 사람들이 보통 뭐 하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했는데 2천만 원이 딱 생겼어. 뭐 할 것 같아요? 차 안 살까요? 차 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뭐 여행 가고 캠핑 장비 바꾸고 뭐 차 정도는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인생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투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말해요. 투자로 인생 바꾸고 싶으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로 인생을 위로 바꾸긴 힘든데 아래로는 제가 확실히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벌어도 푼돈인 거고요. 투자에 실패하면 목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경제활동은 30년 하거든요. 1,000만 원 모으는데 3년 걸렸는데 그 1,000만 원과 함께 3년이 사라지면 이런 저성장 시대에는 다시 회복하기가, 경제활동기에 10년이 사라진 걸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런 투자의 시대는 왜 왔는가? 이게 펀드 거래 구조를 그림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 뭐 펀드 거래도 그렇고 주식 거래도 그래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언어들이 어렵지는 않죠? 좋아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있고, 우리가 그 대금을 내면, 판매 대금을 내면 그거를 큰 돈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수탁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낸 돈을 어떤 때는 원유에 투자하고 어떤 때는 금에 투자하고 운영하는 회사를 자산운용사라고 하죠. 얘네들은 우리 돈 가지고 서로 뭔가 이익을 취하는데 어떤 이익을 취하냐면 수수료를 먹습니다. 그러면 투자에 성공하면 당연히 수수료 먹겠죠. 투자에 실패했으니 수수료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무조건 받아요. 이 얘기는 뭐죠? 투자의 시대에 투자해야 성공한다고 우리한테 가르쳐 놓고 금융회사는 투자가 성공해도 돈 벌고 실패해도 돈 벌어요. 매우 안정감 있어졌네요. 그죠? 근데 투자에 뛰어드는 국민들은 어때요? 성공하는 사람만 겨우 돈을 벌고
실패하면 그냥 주저앉는데, 그러면 여러분 딱 보시기에 직관적으로 투자의 시대라는 것이 금융회사에게 유리한 시대입니까? 국민들한테 유리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투자의 시대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금융회사가 제시했어요. 왜 했냐면 과거에는 확정금리 시대,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다고 봐요.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여 정부를 만들었고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고 금융회사를 만들어냈어요. 왜? 수많은 위기가 닥쳐오니 온 국민들과 너희 시스템들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막아줘. 그래서 국민들 좀 지켜줘.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열심히 벌어서 적당히 쓰고 적당히 모아서 은행에 저축을 해놓을 테니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면 대출은 기업이 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벌면 위기는 시스템이 막아주고 돈 번 것은 누구 돈 갖고 기업이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 돈 갖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 확정적으로 이자를 드립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은행이 자기 욕심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경제 위기가 과거 같지 않게 최근 10년 사이에는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그는 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손가락 빨아야 되니 안 되겠다. 우리는 항상 돈 벌고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누구한테 떠넘길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누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국민들이 눈에 들어온 거야. 근데 국민들한테 여러분 금융회사만 돈 벌 거고 여러분들이 위기는 다 받아 안으세요라고 말하면 돌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투자에 참여하시는 것이 그대들한테도 좋아요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위치 이동 당했습니다. 소수는 돈을 벌었으나 그자도 연속해서 버는 사람은 진짜 소수고 대부분이 투자로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자, 투자와 투기를 그냥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식 투자를 하되 투기성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기만적인 말입니다. 주식 투자 틀린 말이에요. 투기입니다. 그것은. 왜냐? 사전적으로 보면 투자란 돈이 생산활동에 투입되면 투자예요. 그런데 생산활동에 투입되지 않고 사고 파는 거래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면 그건 투기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로 유도하면서 여러분들도 경제에 참여, 여러분 돈이 기업 활동에 쓰이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에 또 설명드릴 건데 투자는 생산활동, 시세 차익은 투기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러면 주식 투자는 그러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근사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보겠으니 저한테 돈을 좀 맡겨주십시오. 이게 투자예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만들어요. 주식을 발행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돈을 표시하는 증권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돈을 받아서 제가 생산활동에 참여하니까 투자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간 주식이 제가 사업을 잘하면 인기가 높아지니까 여러분 주식을 누군가가 비싸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권시장, 그게 유통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만 원에 사갔다가 1억에 팔았어. 그 돈이 저한테 넘어와야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돈이죠.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시세 차익을 남기면 사장인 저한테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줄 의무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돈인 거예요. 즉 주식 유통시장에서 번 돈은 생산활동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따져보세요. 따라서 주식은 무조건 투기인 겁니다. 그런데 왜 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는가? 요것도 할게요. 만약에 저를 또 시간을 주신다면 진짜로 그러면 성경적으로 올바른 돈 관리란 무엇이냐? 성경에선 돈 관리 어떻게 하라고 정의되어 있냐? 그거 얘기하는 시간 따로 한번 갖고 싶은데 그 얘기를 먼저 하면 여러분들 귀에 너무 뻔한 얘기가 들릴까 봐 오늘 이 시간을 가졌다고 했죠. 동기를 보면 성경적으로는 이웃과 피조세계를 위해서 물질을 써야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갖고 내가 대박 터뜨려서 옆집 도와줘야지. 없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동기부터 그렇고요. 투자에서 성공한 돈 남의 돈이 들어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10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이웃의 재물을 탐하라 마라. 탐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자본주의에서는 왜 주식이 투기인데 투자라고 불렀을까? 투기라고 했으면 사람들을 못 끌어당겼겠죠. 근데 자본주의는 알고 있어요. 주식이 투기라는 것을.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죠. 자, 금융투자와 관련 법률에 보니까 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24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법 246조가 뭔지 찾아봤더니 그 다음 클릭이요. 도박죄입니다. 금융투자가 도박인데 도박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세상 법률에서도 도박으로 본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일 리가 있다 없다?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도박이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정해지잖아요. 주식이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돈을 벌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다 주식 공부합니다. 다 공부해요. 그런데 그중에 누군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야 되겠다는 사람이 다수이고 팔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소수일 때 그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재물을 걸고 우연히 돈 버는 걸 뭐라 그래요? 도박인 겁니다. 제가 지금 저 사람 틀린 얘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되는 분은 잘 됐어요. 이 명제를 계속 꾸준히 물고 늘어져 보십시오. 맞나 틀리나.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자, 부동산에 속임수가 많은 이유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을 때 평생 내가 월급으로 못 벌 돈을 벌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게 했더니 부동산에 뛰어들었던 30대 40대 지금 돈을 벌고 있나요? 빚을 못 갚아서 막 힘들어하고 있나요? 신기하게도 한 10년마다 한 번씩 온 국민이 속아주고 그중에서 30, 40대가 주로 속아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으로 버는 수익이 워낙 커서 그게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아니야 아니야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을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싶어집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속임수가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요. 3억에 산 집을 빚을 내고 샀지만 10억에 팔렸대.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팔리기 전까지는 이 7억이 내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내 돈 아니에요? 가격표만 갈아 끼운 것 뿐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이게 이렇게 비싸게 팔리려면 소비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줄고 있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비싸게 팔리겠어요? 똘똘한 한 채 내 것만 비싸게 팔고 싶어도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돈이 많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이 많아집니까? 빚이 많아집니까? 인구도 줄고 빚도 많아지는데 이걸 무슨 제조로 비싸게 팔겠어요? 제 말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어도 집은 적어도 앞으로 10년에는 안 사기 바래요.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들이나 아직 경제활동 안 하신 분들이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또 소득이 있더라도 내 소득으로 집을 못 살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 괜히 괴로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집을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내가 못 산다고 특별히 더 괴롭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주거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드려 봅니다. 형편이 되면 내 집 사도 괜찮아요. 빚이 없이 살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월세로 살던 전세로 살던 내 형편에 맞게 살아야 되죠. 결혼하신다고 하면 10평의 신혼부부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으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 결혼하면 친구들이 많이 지켜봤으니까 한 30평 아파트 살아갖고 사진 예쁘게 찍어서 인스타 좀 올리고 싶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가 좀 되는데 작은 집에서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 왜죠? 지금은 계속 내 실력보다 내 가정보다 많이 지출하게 만드는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0평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10평에 사는 게 아니라 월세로 시작했던 전세로 시작했던 아이가 태어나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남들보다 작은 집 낙후된 동네에 산다고 하더라도 쭉 돌이켜보니 내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내 인생의 집이 계속 확장됐죠.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하객동이란 인천 동네 아주 서민 동네입니다. 저희 집에서 산 2개 넘어가면 송도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전세만 5억 10억 해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다 통장을 까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들어가려면 이 사람들이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않습니까? 저는 빚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고향이 구로동이에요. 구로동에서 신혼살림 못 만들면 이제 점점 외곽으로 빠져요. 그래서 오류, 역곡, 부천, 부평, 인천 갔는데도 제 돈으로 마련할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역버스나 지하철 타는 동네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평지는 아무리 뒤져도 내가 들어갈 만한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으로 조금씩 올라가죠. 그래서 산의 맨 끄트머리 집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10평이었습니다. 근데 덕분에 그 뒤로 제가 좀 편했어요. 저 평지 사람들은 막 전세금이 막 올라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꼭대기 집에다가 워낙 작으니까 보증금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금이 조금씩 늘어가는 속도가
전세 보증금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집값 상승 위에 이렇게 가부좌 틀고 느긋하게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작게 사는 것의 유익함입니다. 제가 그때 만약에 빚까지 끌어들였다면 24평, 30평 가려면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 용어를 제가 몰랐는데 이미 그때 제가 70% 룰로 실행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출발하자. 그 다음 30 곱하기 3분의 1은 뭐냐면 아파트가 인생의 전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다 아파트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30년의 3분의 1이 10년.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취업한 이후에 10년 동안 번 돈이 3억쯤 되면 조그맣게 아파트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되는데 대출 3억을 끌어다가 아파트를 사면 팔리지도 않은 3억짜리 골동품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은행에다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30년 내버리면 경제활동기가 통째로 은행에 빚 갚느라고 꼼짝 못하게 생겼죠. 그래서 3억을 못했다. 아쉽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10년 동안 모은 게 1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전세로 끝내야죠. 그래야 물질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하게도 혹은 하나님이 덜 허락하셔서 월세 보증금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럼 월세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왜죠? 나머지 3분의 2는 나머지 인생의 물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핍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서경준 원장님, 저 같은 형편은 맨날 월세 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번 10년은 월세를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 10년 또 지내봐서 내가 돈이 모인 게 얼마인지에 따라서 전세를 옮기시든 분양을 받으시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모르고 부동산에 먼저 덤볐던 분들이 매번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야, 너 취업했으면 빨리 아파트부터 사. 이 말은 고성장 시절에 잘못된 지식을 지금 저성장 자녀들한테 권유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인 겁니다. 야, 너 취업했냐? 빨리 청약통장 만들어서 분양 신청하도록 해. 이것도 안 팔리는 집을 떠넘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청약통장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취업하면 청약통장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틀렸습니다.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약통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4가지 이유인데 주택청약 즉 아파트 분양의 시대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분양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청약통장 당첨 확률이 1.2%밖에 안 돼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가장 좁은 길이 분양받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서 막 가고 싶어요? 성경에 써 있어서? 그래서 청약통장 할 이유가 하나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거고, 취업하면 여러분 절세 상품 많이 가입하라고 권유합니다. 여기에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소위 소득 하위 40%, 이게 보통 월급으로 치면 300만 원쯤 됩니다. 이 미만의 분들은 소득세를 거의 안 냅니다. 냈더라도 거의 다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작을 때는 세금 아끼는 상품을 가입하면 유혹 때문에 돈이 위치동당해서 묶이는 일이 돼요. 그러다 보면 돈을 벌어도 다 여기저기 묶여 있어서 늘 힘들어요. 그런 이유에서 청약통장도 세금 혜택용으로 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그 다음 월세 살게 된다. 그러면 월세 납입액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소득공제를 대부분 받습니다. 높은 이자율로 알려졌는데 청약통장이 은행에서 높은 이자율에 해당하지만 눈을 돌려서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 가면 저런 것보다 월등히 높은 이자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축을 한다면 큰 은행 혹은 뭐 저축, 청약저축 이런 것보다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하는 것이 이자가 한 푼이라도 더 나온다. 저축수단으로 하라고 합니다. 적금 보통 2년, 3년 만기예요. 그런데 청약통장 만기가 없어서 오랫동안 저축하니까 돈이 많이 모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틀렸어요. 오랫동안 저축하면 원금도 많이 쌓이지만 이자도 많이 쌓이겠죠. 그럼 이자가 많이 쌓였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자에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야 유리하죠. 청약통장은 복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에 돈을 오래 묻어놓으면 이자가 헛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 청약통장 당연히 가입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꼭 해야 된다고 가르쳐서 유혹하여 여러분 돈이 자꾸 어디론가 이동하게 만드는 것이 금융상식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분양받을 돈이 준비가 됐다. 그럼 청약통장 하셔도 되죠. 그러기 전까지는 비상금 먼저 모으시는 거고, 내가 여윳돈이 다 청약통장에 묶이면 안 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 적금부터 먼저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선악과 따먹은 것과 동종의 범죄입니다. 이거 성경전 나중에 공부해 보시고, 선악을 따지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거 우리가 따먹어서 원죄가 된 거잖아요. 레위기라는 성경에 보면 땅은 내 거니까 인간들끼리 사고 팔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써 있어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하나님 걸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걸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취하면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만큼 부동산 수익이 매력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0세 시세 속임수.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노후 준비까지 하면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되잖아요. 부담 좀 내려드릴게요. 먼저 100세까지 못 살아요, 여러분. 누구나 100세까지 사는 것처럼 부담감을 주면서 돈에 눌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노후 걱정 덜 하시고 현재에 살아가는 것에 열심히 현재의 삶, 사명을 찾고자 하는 것, 성경 말씀에서 더 다가고자 하는 것 좀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통계에 보면 50년 전이나 지금 보면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이 색깔의 차이가 크죠. 이거는 수명이 연장된 거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어릴수록 수명 연장이 많이 되는데 쭉 올라가다 보니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80세부터는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즉 누구나 100세 세대, 100세까지 사는 시대는 안 와요. 다만 과거보다는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두세 명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50년이나 지금이나 80에서 100세 사이에 하늘나라 가기는 똑같다. 그러니 돈 없이 너무 오래 살아서 이번 생은 정말 불행할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100세까지 안 살아요.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런 너무나 단순한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참 많이 화가 납니다. 자, 그럼 노인 되면 병원비, 부모님들한테도 이 지식을 알려주면 좋겠다. 노인 되면 병원비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가 보험을 팔죠. 유혹해서 돈을 위치동당하고 그런 겁니다. 통계보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의료비를 많이 쓸지 적게 쓸지 아직은 모르죠. 그러면 고액연봉자가 됐고 자산이 많다면 의료비를 많이 준비해도 됩니다만 내가 아직 그렇지 않고 보통 수준이거나 서민 수준이라면 의료비를 통계상 평균 정도만 준비해도 잘 준비한 거 아닐까요? 통계상 노인 되면 1년에 123만 원 자기부담금, 나머지는 국가가 내는 거예요. 병원비를 123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이죠. 근데 이제 의료실비 보험이라는 것은 병원비를 80에서 100% 이제 보험회사가 내주는 건데 그게 지금 보통 10만 원에 젊어서 가입을 해요. 그럼 그게 1년마다 한 번씩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은퇴할 때쯤 되면 40만 원, 50만 원 돼요. 근데 의료실비 보험이라는 거 병원비 걱정 때문에 한 달에 보험회사에 40-50만 원 내는데 실제로는 병원비 한 달에 얼마 쓴다고요? 10만 원밖에 안 쓴다고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이게 이제 금융회사의 마케팅의 허술한 점입니다. 자, 노후 준비 실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투자를 안 해도 고액연봉자가 아니어도 국민연금을 여러분 세대가 잘 지키신다면 그것만으로 노후 해결이 되더라. 부자 노인으로 은퇴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당한 노후 준비가 공적 연금만으로 됩니다. 고액연봉자가 아니어도 돼요. 160 버는 사람 어떤 사람과 100만 원 버는 어떤 사람, 이거 고액연봉은 아니잖아요, 그죠? 요 정도 소득이지만 30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했다면 둘이 합쳐서 129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기초연금이라는 게 또 나와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싹 빼고 기초연금을 둘이 받아서 만약에 한 55만 원쯤 한다. 그럼 합쳐서 184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도시에 사는 노인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노인들, 강남, 서초, 잠실 노인들 말고 우리 동네 그 노인들이 보통 둘이 통계상 190만 원쯤 쓴대요. 그러면 투자 안 하고 민간연금 가입 안 했는데도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184만 원 했으니까 어지간히 맞춰졌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이거보다 많아질 수 있다면 혹은 납입 기간이 30년보다 어디죠? 30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면 그냥 노후 자금이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노후 무지막지하게 큰 돈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현재 생활에 주눅드는 거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걱정해야 되는 건 국민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인 거예요. 지금 한참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돼도 법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국민연금에 의한 노령연금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국민연금 합리적으로 개혁해 나갈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여러분들 세대에 저희 세대보다 여러분 세대가 불리해요. 불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쪽으로 청년 세대가 흘러가 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국민연금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각자 알아서 노후 준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청년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욕구에 맞게 가꾸어 나가야 될 대상이다. 또 대한민국은 계속 부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의 기회가 안 올 뿐이지. 그러면 정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 부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노후 세대가 여러분들이 노인이 됐을 때 그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뭔가를 만들어내고 노인수당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될 대상인 겁니다. 없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저도 실제로 투자 안 하고요, 국민연금으로만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공포 마케팅, 보험이란 죽거나 다치면 돈을 주는 게 보험이죠.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면 5천, 1억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나 암에 걸려갖고 연봉의 2배 받아야지. 이걸 바라십니까? 그런 질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바라십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취업하면 제일 먼저 청약통장 해라, 펀드 해라, 보험 가입해라 이래요. 그래서 보험을 보는 눈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건강이지 보험만이 가입하는 게 아니더라. 그다음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건 돈이 들어와야 유리해요, 나가야 유리해요? 들어와야 유리한 거예요. 그죠? 보험은 들어오는 걸까요, 나가는 걸까요? 나가는 겁니다. 한두 번 내고 끝나나요? 수십 년 내나요? 수십 년 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수십 년 소득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아직은 모를걸요? 그런데 내가 먼저 수십 년 지출을 결정한 거야. 보험회사에게. 이거 자만 아닐까요? 자만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빼고라도 보험은 시작 순간부터 내 주머니에서 절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고정 지출이고 나를 불리하게, 재정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완전히 하지 마시라 이게 아니라 보험을 작게 하시라는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는 아직 이제 그 생계의 위협하고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이 통할까 모르겠는데 한번 받아주세요, 질문을. 병들고 다치고 교통사고 나는 게 걱정은 되시나요, 여러분 세대도?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까? 다달이 돈 부족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오케이. 모든 선택은 물건 파는 자, 집 파는 자, 차 파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편은 보험이 아니라 비상금을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돈 부족할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보험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금과 목돈 마련을 많이 하는 게 우리 형편에 유리한 거죠.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은 공포에 빠지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저는 이제 경제도 공부하지만 돈이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속임수를 펼치기 때문에 제가 뇌과학이나 심리학도 열심히 공부하는 편인데 공포스럽게 해서 제대로 기능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생은 니네 돈 못 벌면 큰일 난다라는 공포를 막 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걸 깨고 다니는 거죠. 신용 여러분들 잘 지키시려고 하나요? 신용 점수 꼭 쌓으려고 하시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신용을 잘 지킬 것 같습니까? 안 지킬 것 같습니까? 저 신용 안 지킵니다. 신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나면 정말 불쾌해서 신용 안 지키고 싶어집니다. 이건 빚을 떼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용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하면요. 앞에 거. 신용평점 제도는 언제 생겼냐면 IMF 때 생겼어요. 왜 생겼냐면 그 전까지는 정의가 살아있어서 국민들한테 대출 팔아먹으면 나쁜 짓이었습니다. 맞지 않아요? 왜 국민들을 빚으로 살아가게 합니까? 근데 IMF 때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싹 생각이 바뀌었어. 그 전까지는 기업에게 100억, 200억을 대출해 주니까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은행이 손해보게 생긴 거예요. 정부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메꿔주려면. 그러다 보니 야,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즉 누구한테 대출을 팔아먹어야 조금만 압박해도 목숨 걸고 빚을 갚겠니? 그게 누구예요? 국민들, 여러분들인 겁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땅이 있습니까? 뭐 재무제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가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인지 체크해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노인 될 때까지 누가 잘 빌려왔다가 잘 갚는지를 점수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신용평점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용평점 제도는 여러분 잘 살라고 만든 겁니까? 금융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돈 팔아먹으려고 여러분들 빚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만든 겁니까? 너무 놀라워서 감히 답하기가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대출 가져가게 하려고 만든 게 신용평점 제도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신용관리 안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겁니다. 이처럼 저의 이 감성이 좀 너무 멀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온통 돈에 대한 속임수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 제가 가끔 흥분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오늘도 그러는데 오빠 딴 건 다 해도 되는데 제발 흥분하지 마 이러거든요. 또 저희 아내가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오빠 함부로 웃기려고 하지 마 그러는데 이제 좀 세대의 감각이 통해야 유머가 통하거든요. 좀 청년 강의하러 간다 했더니 적어도 오빠 웃기는 건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참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웃기려면 제법 웃긴데. 자, 그다음 신용이 뭔지 아셨죠? 그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신용카드라고 부르면 안 되고 빚카드라고 해야 돼요. 근데 왜 믿음을 떠올리게 만드는 신용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이거 속임수예요. 만몬의 수작입니다. 빚카드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용점수 쌓으려고 신용카드 적당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아예 처음부터 쓰지 마십시오. 그냥 체크카드로만 열심히 써도 쌓일 점수 다 쌓입니다. 신용점수는 언제 써먹는 거예요? 대출할 때만 써먹어요. 그럼 저처럼 대출 안 하는 훈련이 돼 있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대출 최대한 안 쓰려고 각오한 사람에게는 신용점수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빌려야 할 때 빌린 인생 되기 바라십니까? 안 빌린 인생 되기 바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건 빌릴 준비 시키든가요? 안 빌릴 준비 시키든가요? 그렇죠. 세상이 가르치는 신용관리는 빌릴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맞는 신용관리는 안 빌리는 신용관리고, 그를 위한 습관은 지금 청년의 시기부터 이걸 한번 지켜보자. 돈보다 습관이 훨씬 파워풀합니다. 소득 작던 크던 번 것보다 나가는 것이 작으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알바비 한 달에 70만 원 벌어서 다 쓰는 사람, 혹은 카드까지 해서 100만 원 쓰는 사람은 500 벌어도 더 쓰고요, 1000 벌어도 더 씁니다. 근데 작은 소득이지만 지금부터 나는 작지만 50만 원 갖고 어떻게든 살 거고 1000원을 남기든 10,000원을 남기든 남기는 연습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소득이 커지면 많이 남기게 돼요. 그리고 자산은 큰 것만 자산이 아니라 안 쓰고 모아놓으면 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보다 나가는 돈이 작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 이제 뭐 금요일 날 주말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모여서 영화 한 편씩 보잖아요.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봄나들이 갈 돈을 모은 청년은 이번 봄에 놀러 가시고, 안 모은 청년은 이번 봄에 가만히 집이나 교회에 있는 걸로 해야 맞는 거죠. 그죠? 영화를 한 달에 한두 번 보십니까? 영화 볼 돈을 따로 모았으면 보러 가세요. 안 모았으면 가지 마세요.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법. 신용카드는 단점이 있어요. 두세 개 쓰면 내가 어디 얼마 썼나 몰라버려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유혹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쓰게 만들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 쓸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가계부를 안 쓰면 신용카드 쓸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물론 가계부를 쓰더라도 신용카드 안 쓰고 체크카드 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적합한 사용처, 딱 정해진 대로 쓸 수밖에 없는 데에서는 신용카드 부작용이 안 생기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교통카드로 한 달에 200만 원씩 과표 소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래서 교통카드 정도만 쓰자.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쓰면 안 되는 거, 신용카드의 부작용이 제일 큰 게 어디 얼마 쓰는지 모르고 쓰는 거. 그게 생활비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끊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시작 안 하는 겁니다. 체크카드만 써도 신용점수 잘 쌓여요. 신용점수 쌓아서 대출 안 받을 거면 그나마도 필요 없는 거지만,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되면 신용카드 적당히 써야 된다? 틀린 말입니다. 신용카드를 잘 쓰면 포인트하고 혜택 많이 주죠. 할인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그게 혜택일 것 같아요? 믿길 것 같아요? 결정하십시오. 학자금 대출 얘기는 화면과 좀 다르게 할게요. 여러분 돈을 모았다고 해서 학자금 대출을 제일 1순위로 갚으시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모았으면 갚으세요. 그런데 학자금 대출 한 2천만 원 남아있는데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작은 소득이지만 오늘 가르친 대로 열심히 모아서 300을 모았어. 그래서 그걸 학자금 대출을 갚았어. 그러면 기쁠까요? 허무할까요? 허무해요. 속상해. 1년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그거 홀라당 빚 갚고 빚이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난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이러면 자꾸 돈에 눌립니다. 학자금 대출은 다행히 천천히 갚아도 되는, 저는 이건 사랑의 빚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국가가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내가 1년 동안 300을 만들었다면 이건 쓸 데가 없더라도 지켜야 돼. 보통 그 정도 모이면 지키는 유혹이 크거든요. 돈은 다시 300쯤 모이면 쓰고 싶은 유혹이 먼저 찾아오잖아요. 돈은 지키는 힘을 먼저 길러야 됩니다. 300을 먼저 쓸 데가 없다고 딱 지키시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년에도 300이 됐어요. 그럼 600이 모아졌죠. 그럼 그 중에 한 100만 원 빚 갚아도 되죠. 왜? 나머지 500으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중간에 일자리가 없어질 때 버텨야 되고, 내가 정말 꼭 배워야 될 것, 내 사명에 부합되는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그 500으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빚을 권하는 사회에서는 목숨 걸고 빚 갚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반대로 가르칩니다. 빚을 떼먹는 게 좋다가 아니라
열심히 만들어낸 그 돈은 빚 가운데 홀라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소비하는 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써야 돼요. 근데 나의 인생의 궤도가 아직 안 정해졌다. 그래서 내가 돈 모아봤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지금 즐기는 데 쓰겠다라는 분들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젠간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 아무 데도 쓸데없는 그 돈을 지켜라.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시간 조절이 되고 있나 잠깐 체크해 볼게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듣고 가야 되나 지금 가야 되나 망설이는 분, 제가 약속한 대로 5시 전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이렇게 우리 오늘의 교회 기성세대가 여러분한테 결혼 얘기하기가 좀 겁날 거예요 아마. 저는 할게요. 결혼하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살아가는 데는 힘이 필요한데 돈이 주는 힘 말고요. 관계 속에서 사람이 주는 힘이 제일 좋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불행했고요. 결혼하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인생이 보여요. 뭐가 중요한지 보여요. 뭐가 행복인지 보여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든 돈이든 관계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시면 좋겠고, 근데 결혼하려고 그러면 어떤 이 험난한 물질 세계에 대한 그 관점 때문에 재정적 능력을 크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이 여러분 기억 속에 잘 남아서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야만 하는 인생은 아니구나라는 게 좀 잘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분들이 결혼할 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혼 준비 안 하고 결혼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결혼에는 사실 돈이 안 들어갑니다. 사랑하고 그 사랑을 믿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약속을 우리의 믿음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허락받고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선언해주고 이러면 결혼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부분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 결혼식은 물질의 욕구가 충돌납니다. 물질의 욕구가 서로 다른데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결혼식 준비하다가 깨지는 커플이 많지요. 그래서 결혼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결혼을 준비하시고 아까 배웠죠. 집은 최대한 작게, 그리고 최대한 작은 결혼식 혹은 결혼식을 생략하는 경우도 늘고 있더라고요. 전 좋다고 봅니다. 결혼식은 생략하고 결혼하자. 그리고 살림살이 많이 사봤자 다 LG전자, 삼성전자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겁니다. 최소한의 살림으로. 재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신랑 신부 각각 주거자금 빼고 예식 비용으로 한 3,500쯤 썼대요. 통계상 그렇대요. 이거보다 덜 쓸 수도 있겠죠. 남들 하는 만큼 결혼하기 원하는 분들도 3,500은 내가 40만 원씩 5년 저축하면 모으는 돈이에요. 그래서 뭐 쉬운 돈 아니지만 불가능한 돈도 아니죠. 따라서 난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할래. 이거는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혼하시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지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출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자 역할을 해주시고 그분은 가계부를 쓰시고, 관리자가 독재자는 아니기 때문에 부부 중에 누가 관리자 역할을 하든지 간에 함께 예산 함께 짜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겠는데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까 봐 애를 못 낳아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것도 만mon의 사상에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제 이 직업 21년 차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데 둘이 벌든 혼자 벌든 30에서 50만 원 정도만 매달 쓸 수 있으면 쭉 커요. 뭐냐면 분유값, 기저귀값이 30에서 50 들어가요. 결혼하시면 30에서 50 정도 그냥 따로 떼서 모으세요. 그러면 아이 출생하기 전까지는 게 출산 자금이 돼요. 그리고 그 뒤로는 30, 50으로 아이가 이제 기저귀값, 분유값으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먹기 시작하면 별도로 식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 30, 50이 남을 거야. 그럼 그 돈 갖고 애가 조금 더 크면 피아노, 태권도 가르치는 데 들어가고요. 중학교 가면 100만 원, 200만 원 사교육하는 분들도 계신데 통계상 도시에 사는 분들의 사교육비가 한 달에 50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교육 많이 한다고 삶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닌 거 아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배운 자는 널려 있어요. 지금은 많이 배운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력이 중요한 시대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고요. 지금은 학력이 아니라 활력이 필요해요. 활력.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해도 신나게 학교 다니십시오. 취업 때 못해도 신나게 다니십시오. 누군가가 일을 하고 싶으면 학력, 고학력자하고 일하고 싶을까요? 학력은 그만하지만 활력 있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할 때도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많이 가르쳐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저희 아이는 제가 공부하러 소리 안 하거든요. 재밌게 학교 다녀라. 재밌게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원장님 아들 어떻게 컸냐고. 저도 증명하고 싶어요. 그다음 오케이 이렇게 됐고 그다음 하면요. 넘어갔다. 그러니까 자산 형성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꼽으라면 1번 집, 2번 보험, 3번 자동차.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각상각이 됩니다. 사는 순간부터 매달 수십만 원을 쓰게 만들죠. 여러분 차를 살 여력이 됐다면 새 차 살 것 같아요? 중고차 살 것 같아요? 새 차 사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재정적으로는 불리한 선택입니다. 왜냐? 새 차를 사면 할부로 사면 할부 갚는 동안 저축을 못 하거든요. 예. 인생 살면서 3년에서 5년 동안 저축 못 하면 인생의 그 다음 단계 준비를 못 해요. 중고차를 사면 할부를 하더라도 싸니까 저축 여력이 있죠. 중고차가 맞는 거고요. 사실은 차는 돈이 빠져나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차량 구입은 최대한 천천히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금융상품 선택. 지금 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선택의 기준은 차 파는 사람, 집 파는 사람, 금융상품 가입 권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기준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즉 모든 선택의 기준은 재정에 있어서 내 형편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형편은 안정되길 바라세요? 불안하길 바라세요? 안정되길 바라시죠. 예. 그래서 기본은 저축이다. 만약에 투자를 할 거라고 하더라도 저축으로 안정권에 들어간 다음에 하세요. 예.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게 저축으로 안정권에 들어왔거든요. 큰 부자가 됐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던 게 안정인데 안정권에 들어왔으니 제가 투자해서 저의 안정을 흔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예.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 자, 저축을 하려면 목표가 정해지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지금 본격적인 소득이 없으니까 먼 이야기를 들릴 수 있는데 저축은 사실 상당히 습관의 좌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4가지 이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저축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서 저축을 해보자. 중간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습관은 몇 차례 실패를 통과해야 습관화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식적인 소득이 생긴다면 이 4가지 목표로 저축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4가지를 동시에 할 만한 여력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뭐라도 하나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가지 다 할 수 없다면 제일 먼저 비상금부터 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상금이 있어야 적금도 끝까지 가고 노후 준비도 끝까지 하고 주거자금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라는데 적금 만기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목돈 마련이 아니고 뭐냐면 자 오늘 좋은 강의 들었으니까 여러분 작은 소득으로라도 우리 1,000만 원 모으기 해봅시다. 이 제안을 들었을 때와 1,000만 원 좀 힘들겠지만 우리 작은 돈이지만 5만 원이라도 12달 만기까지 꼭 가봅시다. 어떤 이야기를 제안 들었을 때 해볼 만한 의욕이 생기세요? 둘 다 안 생겨요? 두 번째 얘기 아닙니까? 청년의 시기에 해야 될 것을 해볼 만한 수준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돈 마련보다 비상금이 쉽잖아요, 그죠? 적금 만기까지 가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도 만기까지 가면 그 습관이 경험된 사람은 정규 소득이 생겼을 때 그렇게 가게 됩니다. 비상금은 한꺼번에 큰 돈 못 모으니까 이렇게 모으시기 바래요. 요거 글자 보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씩 자주 모으세요. 10,000원 모으고 20,000원 모으고 그래서 1년 동안 50만 원 모으면 그 뒤로는 50만 원 때문에 허둥지둥할 일은 없는 거예요. 많은 그 기성세대가 비상금 없이 살다가 보니까 위기만 닥쳐오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럴지도 몰라. 야, 너 그거 기도 안 해도 돼. 비상금을 모아놔. 이런지도 몰라. 근데 워낙 그런 거 없이 사니까 뭐만 문제만 생기면 계속 기도에만 매달리지 않는가. 요거는 간단히만 하죠. 보험회사에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서 다치거나 병들면 큰 돈 주는 것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요. 그것도 팔고 저축성 보험도 팔아요. 그게 연금, 저축성 보험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에 목돈을 받아내는 게 목표인 금융상품을 저축형 보험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적금보다 이게 더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뭐 세금 혜택도 있다고 그러는데 세금 혜택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큰 거 아니다. 적금보다 좋아요 라고 말하는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테니 저축하러 가면 우리가 투자에 가입해주고 보험회사 저축상품에 가입해주는 것이 그 금융회사 이득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적금하러 온 사람한테 요즘 세상에 무슨 적금이에요? 적금보다 더 좋은 거 하세요라고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보험회사 저축이 적금만도 못하다고 하냐면 적금은 내가 20만 원 보면 20만 원이 다 쌓이잖아요. 보험회사는 내가 20만 원을 내면 거기서 보험회사 이익 빠지고
설계사 수당 빠지고 그래서 한 16만 원, 17만 원쯤만 쌓입니다. 그래서 복리는 복리이지만 빼고 복리를 적용해 주니까 실제로는 복리처럼 안 불어나서 이 빨간색이 뭐냐면 보험회사에 저축하면 해지할 경우, 중도 해지할 경우 손해 보는 구간이 이렇게 길어요. 짧으면 8, 9년, 길면 평생 가도 보험회사 저축으로 이득을 못 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삶의 대안인 것처럼 제시할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청년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입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내 생각 안에 머무르게 해서 내가 뜻할 때는 뜻한 만큼 쓰고 그러지 않을 때는 안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청년의 시기에 해야 될 일입니다. 기성세대도 이게 안 돼서 많이 벌어도 표시가 안 나는 게 마구마구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금융상품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런 말에만 유혹을 당해서 돈이 넘어가고 나면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금융상품은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금도 최대한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천천히. 그다음 보험도 사실 현실적으로 실비보험 없는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비보험조차도 없이 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꼭 하나 갖는다면 딱 실비보험만, 거기다 암이니 사망이니 뭐 이런 거 넣지 말고 딱 병원비 나오는 보험만, 그거를 단독 의료 실비라고 해요. 그렇게 가입하면 청년들 한 2, 3만 원이면 가입합니다. 그거 외에 그럼 나머지 돈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 빼기 지출은 남는 돈. 조금 벌어도 남기고 많이 벌어도 남기고. 내가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작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사는지를 연습을 끝내야 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이다. 그러니 돈을 최대한 안 빠져나가도록 해보자. 소득 관리는, 소득이란 이겁니다. 지금 쓸 돈 더하기 나중에 쓸 돈이 돼야 되는데 과잉생산 사회에서는 이달 번 것도 이달 다 쓰고 다음 달 번 것도 다 씁니다. 이달에. 그래서 월급 들어봤자 난 구경도 못해요. 지난달에 긁은 카드가 다 빼가. 소득 관리의 기본은 월급 전용 통장에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입한다고 돈 관리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취업해 보세요. 당장 그거부터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걸 지키는 거예요. 딱 번 돈에 맞춰서 살아보는 거. 내가 많이 벌었다면 못 본 것처럼 살아보는 거. 내가 최저 어디까지 안 쓰고 살 수 있는가. 계속 그 궁핍하게 살라 얘기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안 쓰고 살 수 있는지 경험치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이 들어오면 이제 통장 쪼개기라는 기술이 있는데, 돈이 들어오면 보통 지난달에 다 쓰고 이달에 들어온 소득은 지난달 소비를 다 충당하고 나는 카드로 살아가야 돼. 이러면 역정당합니다, 카드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지난달 들어온 월급 가지고 이달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월급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주께 드릴 거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갖고 사는데, 돈의 성격에 따라서 통장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뒤죽박죽 되면 관리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고정지출이라고 하는데 저축, 대출, 보험 이런 것들은 딱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셔서 이 통장에는 그거만 딱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격별로 따로 통장을 옮겨놓는 건데, 생활비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딱 정해놓지 않으면 마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얼마인지 측정하셔서 숫자를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150만 원 따로 떼어놓고 무조건 한 달은 이걸 어떻게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초과 지출을 방어하기가 좀 유리해지죠. 예산에 맞춰서 잘 쓰고 싶으나 예기치 않은 지출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지출, 여행, 뭐 병원비, 경조사 이런 거 생길 때마다 딱 정해진 부분에서 돈을 빼서 쓰면 한 달이 좀 빡빡하고 흐름이 깨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상치 않은 지출을 따로 항상 가지기 바랍니다. 그게 비상금이나 저수지라고 해요. 그래서 소득이 들어오면 지금부터 연습해 보세요. 저수지라는 것은 쓸 때 쓰려고 만들어내는 돈이에요. 안 쓰려고 모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바를 하면 무조건 따로 떼놔요. 이거는 내가 경조사나 명절 휴가 때 쓰는 돈이야. 그래서 이쪽에다가 월급을 받아서 30만 원 넣어놨어요. 이달에 별일이 없었어. 다음 달에 또 30만 원 넣어놓으세요. 월급날이 되면 별일이 없으면 60이 쌓였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봄이 돼서 친구들하고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했어. 그러면 이쪽 딱 정해진 예산에서 돈을 빼서 써야 될까요? 이쪽 저수지에서 여행 경비를 써야 될까요? 여기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60만 원이 쌓여 있으니까 여행 경비로는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60까지 쓸 수 있으나 다 쓰고 싶을까요? 좀 남겨놓고 싶을까요? 이런 마음의 작용이 생기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한번 해보시고, 가계부를 쓰면 좋은데 가계부는 금전출납부가 아니에요. 어디 얼마 쓰려고 쓰는 게 가계부, 그거는 금전출납부고, 가계부는 돈에 명령하는 겁니다. 야, 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죽었다 깨라도 식비 걸로 끝.
식비 너 그만큼만, 내 용돈 그만큼만, 여가비 이만큼만. 예. 이렇게 돈한테 명령을 여러분 돈이니까 여러분들이 명령 안 하면 누가 명령해요? 쿠팡이 명령하고 테무가 명령하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막 홈쇼핑이 명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도 계속 부족한 거예요. 돈에 명령하십시오. 그게 가계부입니다. 그래서 가계부는 어떻게 쓰냐면 지금부터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지출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모든 지출을 기록하기 힘들다면 딱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싶은 항목만큼만 가계부 항목을 정해서 거기에만 명령을 좀 내리세요. 가계부 쓰는 기술 쓰고 알고 정하는 겁니다. 쓰고 알고 끝나면 안 돼. 내가 어디 얼만큼 쓸지를 정해야 돼요. 자, 이거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하는 걸 따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흉내내서 따라해 보세요. 쓰고 알정. 웃으라 그랬어요? 따라하라 그랬어요? 자, 한 번 더. 쓰고 알정. 예, 중국어에 이런 말 없어요. 예, 쓰고 알고 정하는 게 가계부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용돈이지만 작은 알바비지만 쓰알정 한두 달 하셔서 나는 작지만 요만큼 조기조만큼 쓰는 게 제일 어울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맞춤형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보시기 바라겠고, 자,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 있죠. 그때는 자본주의는 여러분들이 많이 버는 달에 쓰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달에는 다 쓰고 조금 버는 달에는 부족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들쭉날쭉하게 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될 분들은 가계부를 좀 쓰셔서 내가 못 버는 달이 얼만큼인지 정하시고 지출 계획은 못 버는 달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못 버는 달도 한 달 굴러가고 많이 버는 달은 남고 이렇게 되겠죠. 통신비를 조심하십시오. 통계 내보면 근로자는 10년에서 15년 장기 통계를 내보니까 소득이 안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만 보통 어떤 직업이든 2에서 5% 올라가요. 근데 월급이 올라가는 게 표시가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 주범이 통신비입니다. 기계값 할부, 고액요금제가 임금 인상분, 월급 인상을 다 잡아먹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LG전자, KT텔레콤, SK텔레콤 통신회사 부자 만들어주지 마시고 이 두 가지 원칙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기계값 없는 폰, 아이폰을 좀 거시기 합니다. 기계값 없는 폰, 쓰던 폰, 당근에 있는 거 이런 거 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소득 인상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인터넷이 빵빵빵빵 터지면 너무 행복해요. 요새 와이파이 되는 데서만 써도 어느 정도 생활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최저 요금제까지. 저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물질의 복을 공급해도 우리는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더 달라고만 하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자, 시간 조절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재테크가 아니라 재무설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재무설계도 금융 판매원들이 적금 팔고 보험 파는 걸로 악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뜻을 다 지정해 드릴게요. 돈 버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게 번 만큼 잘 써야 되겠죠? 잘 쓴다의 기준이 무엇인가? 제가 무조건 절약하라는 거 아닙니다. 쓰십시오. 돈. 행복할 때만 쓰십시오. 행복하지 않을 땐 쓰지 마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돈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행복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행복한 걸 모르는 사람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빼내기 쉬운 돈. 행복한 것을 아는 사람은 시간이든 돈이든 체력이든 행복할 때만 쓰게 되겠죠. 그래서 행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거창한 행복 찾으려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행복부터 찾으십시오. 말을 바꿔보면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행복과 무관한 것에는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과 체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본주의는 행복과 만족을 똑같은 걸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행복한 줄 알고 썼더니 만족에 쓴 거야. 새 휴대폰이 나와서 다른 애보다 제일 먼저 내가 휴대폰을 바꿨어. 하루 이틀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만족했던 겁니다. 그렇게 만족의 자원을 쓰고 나면 진짜 행복할 때 쓸 시간과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세상이 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만 돈이 없으면 불편하긴 해요. 그러나 관계와 시간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돈이 좀 작아도요. 관계가 좋으면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그 다음 시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신경 쓰지 마시고 관계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 되시면 좋겠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게 세상의 작전입니다.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소중한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거기에 내 에너지를 쓰고 싶으시다면 덜 소중한 것을 빨리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것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이 잘 적용이 돼서 저축을 하신다면 적금 풍차 돌리기란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가면 돈은 돈 모으는 것이 재미있을 때 모아져요. 쓰는 게 재미있을 때는 벌면 다 써요. 그래서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는 건 1년짜리 적금을 하십시오. 2년, 3년은 좀 길어서 지루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은 사실 변화무쌍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3년도 길어요. 그래서 1년, 그것도 사실 6개월 정도로 하시되, 적금 풍차 돌기란 이런 겁니다. 적금은 다달이 붙는 거고 예금은 목돈을 넣어놓고 만기까지 가만히 놔두는 게 예금이에요. 적금을 1년 동안 하시면 만기에 다 찾아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 합쳐서 예금에 묻어놔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작년에 했던 적금은 계속해요. 2000년이 끝나면 작년에 만들어놓은 예금 통장과 올해 끝난 적금 통장을 합쳐서 또 묻어놔요. 이거를 해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검소하고 절제하고 애썼던 것이 보람이 느껴져서 돈 관리의 방향이 많이 쓰고 많이 소유하는 방향에서 지키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에도 미련이와 똑똑이가 했는데 50만 원을 저축해서 만기 605만 원이 되니까 105만 원을 빼서 써버리고 500만 원만 예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 이제 500만 원 이자가 붙어서 508만 원이 되니까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서 58만 원 빼서 쓰고 450만 원만 놔뒀어요. 똑똑이는 이렇게 했어요. 야, 내가 여기서 100만 원 빼서 쓴다고 뭐가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렇게 안 할래 나는. 그래서 꾹 참고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해. 이 끝에다가 4만 5천 원 붙여서 10만 원 단위로 예쁘게 만드는 일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입니까? 좀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어나서 620만 원 되니까 작년에 해봤으니까 이번에 또 할 수 있겠죠. 9만 7천 원 붙인 거야. 미련이하고 똑똑이하고 3년 만에 누가 큰 돈을 만들어낼까요? 똑똑이가 더 큰 돈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3년 만에 540만 원 차이 나는데 작은 차이예요? 큰 차이예요? 큰 차이예요. 이걸로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인생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만약에 내가 10년을 했다면 10년 만에 2,100만 원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에 어떤 고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금액으로 치면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고비가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항상 거기에 무너지는가? 다 써요. 저액 소득이 작은 사람도 쓰고 고액료 모두 쓰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하면 부자 될지는 모르겠으나 인생의 각도는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금에 살 붙여서 예금으로 하나 더 따라 하실게요. 살은 배에다가는 붙이지 말자 좀.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적금에 붙이는 겁니다. 자, 이거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3분 남았습니다. 3분. 미안해요. 5시 못 끝내갖고. 돈이 여러분들 지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물질을 지배해야 되죠. 근데 물질은커녕 내가 내 의지대로 나를 좌우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작동법을 훈련하기 위한 기초를 알려드릴게요. 이 질문을 자주 하시고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자원을 관리하시기 바래요. 자원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돈만 세상 살아가는 자원이라고 가르쳐주는데 그렇지 않고요. 관계, 지식, 내 성품, 체력 이거 다 자원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생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원을 함부로 쓰게 만드는 금융자본주의 과잉생산 사회가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을 쓸 때 3번의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 뭔가를 사야 된다고 하더라도 경준아 그거 꼭 사야 되니? 안 사면 큰일 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을 방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꼭 사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또 하세요. 꼭 사야 되는데 경준아 그거 지금 당장 사야 되니? 당장 안 사면 죽어?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절약이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절약을 강조하는 편입니다만 절약이 목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자원이 함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 막은 자원을 3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은 돈, 똑같은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할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나면 이제 행복한 쪽으로만 내 자원을 쓰는 준비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다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2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행복만 추구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똑같은 돈, 똑같은 시간을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으나 어디에 쓰는 것이 내 사명에 더 부합하는가. 근데 이걸로 끝나면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사명은 다분히 인간 중심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째 질문을 꼭 하십시오. 똑같은 돈, 똑같은 시간을 내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좀 더 은혜로운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시간과 돈과 물질을 관리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돈은 아무리 이렇게 배워도 내 욕구에 충실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물질을 보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힘든 형편에도, 여력이 없는 중에도 자꾸 나누려고 하시고, 자꾸 봉사하려고 하시고, 내 인생 내 가정만 챙기는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이, 또 소수자도 다수자도 함께 어울려 살고, 부자도 잘 살고 가난하도 잘 살고, 여성과 남성이 대립하지 않고, 신세대와 구세대가 싸우지 않고, 이렇게 세상이 올바르게 가는 길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저의 부족한 강의를 너무나 열심히 드려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